수질 분석 36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게닉 포스퍼러스 유기인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포스페이트 분석 외에 오소포스페이트 분석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인을 측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폴리포스페이트도 그 중에 하나인데, 폴리포스페이트는 뭐냐면은 포스페이트가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포스페이트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폴리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폴리는 여러 개란 뜻이죠.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세제의 보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트리폴리포스페이트가 많이 있어요. 뭐 보통 폴리포스페이트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우는 ATP 뭐 이런 거죠. ADP, ATP 이런 것들이 ATP에는 3개가 붙어 있고 ADP에는 포스페이트 2개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금방금방 분해돼 버립니다. 자연계에서 금방금방 분해돼서 뭐 거의 뭐 무시할 정도로 없어지는데, 이 트리폴리포스페이트는 우리가 세제의 보조 성분으로 넣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그 하수에 이 세제 성분이 막 나오는 그런 하수를 분석한다 하면 상당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포스페이트는 그 자체로서는 몰리브데이트와 반응을 하질 않아요. 리액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롤리시스에 의해서 오소포스페이트로 분해해야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페이트와 포스페이트 사이에 가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산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인산이 이렇게 분해가 돼서 오소포스페이트로 각각 떨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씩. 그렇게 돼야 이제 그 몰리브데이트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소포스페이트로 가수 분해를 하는 방법으로 뭘 쓰느냐 하면은 산을 집어넣습니다. 산을 집어넣어서 끓여요. 그러면은 이게 다 가수 분해가 돼서 오소포스페이트로 바뀝니다. 근데 이 오소포스페이트로 가수 분해를 하고 나면은 원래 물 속에 있던 오소포스페이트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폴리포스페이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 분해를 해서 측정한 것은 토탈 이노게닉 포스퍼러스라고 하고, 오소포스페이트를 별도로 측정해요. 이걸 별도로 측정해서 그 차이가 폴리포스페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이노게닉 포스퍼러스, 이거는 가수분해해서 측정하는 거죠. 가수분해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분해가 없이, 오소포스페이트는 분해 없이 측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2번 측정해서 그 차이를 내면 그게 폴리포스페이트가 된다. 보통은 뭐 이것을 분리해서 측정을 잘 하질 않습니다. 분리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조류가 이 미생물이 이용하는데, 포스페이트를 이용하는데, 폴리포스페이트도 오소포스페이트와 똑같이 이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그 엔자임에 의해서 금방 이게 분해가 돼 가지고 조류에 이용되기 때문에 굳이 오소포스페이트와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수에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또 오소포스페이트를 측정할 때 보면 여기 산을 넣습니다. 산을 첨가하는데
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일부 폴리포스페이트가 더 분해가 돼요. 그래서 also 포스페이트 할 때 측정할 때 측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르게닉 포스퍼러스 분석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그 총 인의 양 중에서 인오르게닉과 오르게닉을 비교해 보면은 가정 하수 같은 데는 인오르게닉이 많아요. 그런데 호수물 같은 데 보면은 오르게닉이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의 총량을 측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이 오르게닉을 측정해야 인을 총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게닉 포스퍼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오르게닉이라는 뜻은 그 환원된 탄소로 만들어진 분자를 우리가 오르게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형태를 보면은 탄소에 뭐가 수소가 붙어 있으면은 그건 이제 그 환원된 탄소예요. 수소가 붙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탄소들이 많이 붙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탄소에 이제 OH가 있는데 O에 이런 그 인산하고 에스터 결합이 된다 그랬죠. 에스터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오르게닉 포스퍼러스는 이게 오르게닉 P인데 이 그 에스터 번드를 이걸 끊어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가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가수분해가 돼가지고 이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 오르게닉 카본 부분은 이걸 가수분해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오르게닉 카본 부분을 완전히 산화시켜 버려요. 산화시키면은 탄소는 CO2가 되고 수소는 다 물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와 그 수소가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이 also phosphate만 남죠. 이거는 also phosphate만 남아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유기탄소와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암모늄 몰리브데이트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리액티브 하지 않습니다. 이 also phosphate로 떼어내야 리액티브, 그 몰리브데이트와 반응하는 리액티브 포스퍼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기탄소 부분을 제거하는 유기물을 산화시키고 하는 전처리가 필요한데 그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과정을 분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소화라는 말을 씁니다. 다이제스천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보통 소화라고 번역을 잘 하지 않고 분해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해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분해해서 측정을 하고 나면은 also 포스페이트로 되죠. 그러니까 원래 also 포스페이트가 있는데 또 추가로 유기물이 분해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측정이 되죠. 그래서 그 토탈 포스퍼러스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인오르게닉 포스퍼러스를 측정하면은 그 차이가 이제 오르게닉 포스퍼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르게닉 포스퍼러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오르게닉 포스퍼러스뿐 아니라 다른 그 측정 방법에서도 이 전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처리 방법도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자, 그럼 유기인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전처리 방법을 쓰는가? 다이제스천 방법이라고 하는데 다이제스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켈달 분해법이 있는데 켈달 분해법은 황산과 질산을 넣고 끓이는 겁니다. 황산과 질산을 넣고 끓여서 그 황산이 끓이면은 유기물을 탄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화시키는 산화력을 가집니다. 거기다 질산까지 넣어서 그때 가열하는 방법으로 켈달 플라스크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켈달 플라스크는 이렇게 목이 긴 플라스크예요.
목이 긴 플라스크 여기에 시료를 넣고 여기 황산과 질산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열을 하죠. 근데 목이 긴 이유는 뭐냐면 황산 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응결이 돼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황산 증기가 그 응결이 되는데 응결하려면 온도가 좀 낮아야 돼요. 여기서 밑에서 끓이고 그래서 목이 길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냉각하는 일종의 냉각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열하는 그 전열기도 보면은 전열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조그맣게 생겨서 플라스크의 아랫부분만 가열합니다. 아랫부분만 가열을 해서 어, 윗부분은 가열하지 않도록 냉각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그 켈달 플라스크 또는 켈달 분해 장치라는 이름으로 이게 세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증기의 리플럭스라고 되어 있는데 리플럭스는 뭐냐면 환류라고 번역을 해요. 환류. 되돌아온다, 되돌아와서 흐른다는 거죠. 그 황산 증기가 응결돼서 되돌아오는 것을 이걸 환류라고 해요. 리플럭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황산이 금방 날아가 버리면은 황산과 질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체를 물에 녹여서 만든 겁니다. 황산은 SO3 가스를 녹여서 만든 것인데 끓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SO3 가스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참 끓이면은 다 날아가고 황산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때 빨리 날아가지 않고 시간을 좀 지연시키면서 그동안의 유기물을 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리플럭스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황산 리플럭스 장치는 보통 1시간 정도 끓이면은 분해가 끝나는데 산화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입자상 유기물, 그러니까 식품을 분석한다든가, 뭐 슬러지라든가, 그 유기물이 양이 많다, 뭐 이런 거 분해할 때 이 켈달 분해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디멘트라든가, 뭐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이제스션 방법으로 퍼클로릭 애시드 법이 있는데 이것은 요즘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가끔 그 폭발한 사례들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그 실험실에서 화재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 세 번째 퍼설페이트 분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포테슘 퍼설페이트라는 시약을 사용하는데 K2S2O8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고 퍼설페이트라고도 하고 영어로 퍼옥소 다이설페이트라는 표현도 써요. 퍼옥소 다이설페이트라는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이걸 물에 넣으면은 해리가 되면은 S2O8 이온이 되는데 이게 산화력을 가진다는 거죠. 분자 구조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소가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산소가 이제 산화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화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자연수라는 것은 입자가 뭐냐 하면은 보통 플랑크톤들이죠. 플랑크톤 정도는 분해가 되는데 박테리아, 뭐 알지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은 분해가 되는데 뭐 낙엽 부스러기가 막 들어가 있다든가 유기물이 큰 덩어리로 들어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퍼설페이트로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켈달 플라스크는 한 개씩 플라스크에 넣고 1시간씩 가열하는데 이 진한 황산 넣고 가열하는 장치 이런 게 대량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 개 하기가 보통 뭐 한 번에
6개 뭐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 켈달 플라스크 세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퍼설페이트는 보통 테플론 튜브 가지고 넣어서 하니까 한 번에 수백 개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대량 시료를 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수질 분석에서는 이 퍼설페이트 분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분해 조건을 보면은 산성으로 하기도 하고 알칼리성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산성을 더 많이 쓰고 인 분석할 때는 산성을 하고 퍼설페이트를 쓰는데 질소 분석할 때는 또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퍼설페이트를 사용해서 분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pH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이때 그 튜브로는 테플론 튜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뭐 유리 튜브도 되는데 유리 튜브의 경우에 그 마개를 플라스틱으로 쓰는데 그 마개 재질들이 그 손상이 잘 돼요. 산화력이 강한 퍼설페이트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 강한 테플론 튜브를 사용하면 아주 사용이 편리합니다. 산에 전혀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클레이브 같은 데 넣어도 뭐 녹지 않고 버팁니다. 온도 120도 정도에 버티기 때문에 테플론 튜브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하천수, 호소수 이런 그 상수 원수로 쓰는 물 수준 이런 거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퍼설페이트 분석은 그 인 분석하는 데도 쓰지만 질소 분석하는 데도 씁니다. 그런데 질소는 이제 알칼리성으로 한다 그랬죠. 또 TOC 분석, 이것도 TOC 분석에서는 또 산성도 쓰면서 UV하고 같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퍼설페이트 분석 분해법은 유기물을 제거하는, 산화시켜서 제거하는 전처리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인 분석에서도 이 TP 분석할 때, 이 오르가닉 포스퍼러스 분석할 때 퍼설페이트 분해법을 주로 사용합니다.